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정당하다며 러시아의 모든 자원, 에너지, 극지항로 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을 전폭 지지한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경악했고 일본은 외교 채널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러시아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의리를 택했다. 한때 냉전의 중심이던 그 나라가 지금은 한국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도대체 왜 남의 국가를 위해 손해를 마다하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결정으로 한국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소콜로바입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20년을 근무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제 인생 처음으로 지옥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서류가 바닥에 쏟아지고 벽에 걸린 초상화들조차 떨리는 듯했습니다. 이리나, 안토니 새하얀 얼굴로 제 쪽으로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이거 보셔야 합니다. 푸틴 대통령님께서 방금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전면 찬성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각종 유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통역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남의 나라 일에 왜 간섭을 한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일에 말입니다. 복도 스피커에서는 이미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아울러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힙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숨이 멎는 듯한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죠. 지금 일본과의 30년 관계가 무너진 거야. 저는 상사인 미하일 오를로프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의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준비하시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오. 이리나. 대통령님의 두 번째 발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관한 겁니다. 몇 분 뒤 두 번째 방송이 생중계되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푸틴 대통령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방어 목적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권리를 지지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연했죠. 핵 무장 같은 애매한 주장도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제인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전면 지지 선언이라니. 이건 정말로 안 그래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 상황에 더더욱 전 세계를 등지는 꼴밖에 안 되었어요. 제 입에서 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뭐라고요? 안토니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가 반대해도 좋다며 우리만큼은 한국과 함께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과 함께 선다고요? 그것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계산으로 뒤덮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세 번째 교역 파트너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자원 협력,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수천 개의 러시아 일자리가 일본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죠. 한국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걸까요? 미하일이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제 일본은 적이 됐어. 엔화 계약, 파이프라인 협정, 다 끝장이야. 서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재가 3배로 늘어날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돌발 발언과 동시에 실시간 금융 데이터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루블화가 폭락하고 도쿄 증권거래소는 러시아 기업과의 협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이를 10년 만에 최대 외교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 때문에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다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거군요. 이리나, 미하일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오늘부로 애국심 없는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애국심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예요. 왜 일본, 유럽,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까지 버리면서 아직 핵무기도 없는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고함치듯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독도 발언을 하자마자 일본이 모든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한국의 핵 무장 발언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익보다 의리를 택한다. 어려울 때 함께했던 이들을 우리는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익보다 의리.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적 자멸이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고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하죠. 그런데 도대체 의리가 뭐라고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편다는 말인가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은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건가요? 안톤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쿄에서 방금 통보가 왔습니다. 사할린 가스 수입을 72시간 내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추산 손실 약 40억 달러. 40억 저는 멍하니 되뇌었습니다. 그게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 때문이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엔 식어버린 커피 냄새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크렘린의 붉은 봉인이 찍힌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 소콜로바 기밀. 봉투를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21시. 지하 기록보관소 B12에서 빅토르 두르네프와 접견할 것. 두르네프, 푸틴 대통령의 그림자,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함께해온 전설적인 전략가. 미하일이 제 어깨 너머로 쪽지를 보고 찡그렸습니다. 당신 혼자만 부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거대한 일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어요. 건물을 나설 때 모스크바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심 전광판에는 속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러시아, 한국 편에 선다 일본 경로 세계 시장. 패닉 상태, 푸틴, 이익보다 의리를 택하다 차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일본은 부유하고 강력하며 전쟁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재건시킬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서방은 여전히 교역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죠.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걸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가지며 크렘린 지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엔 묘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쩌면 푸틴 대통령은 단순한 계산이 아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저는 곧 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빅토르 두르네프 대자의 뒤를 따라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걸었죠.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로 공개될 일이 없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은 급비사항이죠. 그는 오래된 강철 캐비닛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여명 1998 급비. 그는 조심스럽게 그 두꺼운 폴더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때의 붕괴를 기억하겠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8년, 그 해를 모르는 러시아인은 없었습니다. 루브라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공장들은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에는 약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가구를 팔아 빵을 구했습니다. 우린 그때 온 세상에 도움을 구걸했지요. 두르네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자 수십 통의 외교 전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사업 중단, 인력 전원 철수, 추가 지원 없음. 한 서방 은행 임원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끝난 시장이다. 모든 계약을 즉시 끊어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릴 그냥 버린 거군요.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국가의 예외도 없이. 아니, 정정해야겠군요. 적어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방이 결코 언급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문서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오직 그들만큼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르네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돈을 벌 수 없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도 끝까지 남았습니다. 종이 옆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근로자 임금을 회사 자비로 지급, 적자에도 공장 가동 유지, 해고자 없음. 자신의 돈으로 월급을 줬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르네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어려울 때 도망치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명한 정부 보고서였습니다. 현대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방문, 적자 상황에서도 한국 측이 전 직원에게 월급 전액 지급, 표창 추천. 대통령님은 그걸 아직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두르네프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냉동 창고 앞에서 한국 관리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러시아 용접공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엔 흐릿한 한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시절 세계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두르네프가 이를 악물듯 말했습니다. IMF는 우릴 죽은 시체라고 불렀고 서방 언론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채를 쓰레기값에 팔아넘기며 TV에서 웃고 있었죠. 러시아 역사상 가장 큰 모욕이자 수치입니다. 그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마치 우리를 쓰레기 취급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기가 끊긴 도시의 어둠, 주유소의 긴 줄, 우유를 기다리던 어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제가 정보국의 막내였죠. 두르네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인 자문단이 와서 자신들에게 산업을 팔라고, 철도를 팔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니 우리의 국가 자체를 팔아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개혁이라 불렀죠. 하지만 사실은 약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약탈 대신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삼성은 자비로 우리의 망가진 전력망을 복구해 주었고, 현대는 극동 지역 병원에 구급차 부품을 지원했습니다. 대우는 톨리아티 공장 근처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죠. 이익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왜요? 기업은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국이 미치지 않고서야 왜 우리를 도운 겁니까? 그들은 의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르네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사업이 아니라 형제를 받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였죠. 그는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국 기업 임원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다. 떠나지 않겠다. 실제로 주가는 곤두박질 쳤지만 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러한 한국의 의리를 잊지 않고 현재 한국의 핵 염원에 대한 불씨가 전 세계적인 반발에 의해 꺼져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유일하게 그들의 편에 서서 한국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러시아 노동자 한 명이 남긴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가족에게 빵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는 화폐 폭동 중에도 한국 관리자들이 공장을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면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붕괴, 손절의 시간이다. 두르네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의리란 이익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의리는 신념이죠. 그는 폴더를 닫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이나 이것이 우리나라를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한 번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감사는 잃지 않죠. 그게 러시아의 국가 모토 그 자체입니다. 의리가 없는 러시아는 러시아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잠시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한국인의 얼굴은 자랑스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두르네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말입니다. 러시아는 편리함이 아니라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은혜와 원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잊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독도도, 잠수함도, 그 모든 건 의리의 답례입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오래된 문서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보여준 믿음, 그리고 러시아가 25년 뒤에 그 은혜를 되갚으려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인간의 약속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두르네프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서방의 의리는 계약으로 끝나지만 러시아의 의리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끝나고 마침내 숨을 되찾자 외국 투자자들은 마치 얼음이 녹은 숲으로 몰려드는 늑대 떼처럼 다시 몰려왔습니다. 한때 위기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서방 기업들이 이번엔 정장을 차려입고 겉으로는 웃으며 새로운 협력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외교의 탈을 쓴 기회주의 그 자체였죠. 두르네프 대자는 제 맞은편에 앉아 차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봤어야 했습니다. 이리나.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인들이 돌아왔죠. 그 다음엔 독일인, 프랑스인 순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떠난 순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가장 먼저 떠난 미국이 러시아의 회복을 보고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로 떠난 독일이 미국 다음으로 이리 때처럼 다시 돌아왔죠. 그들은 공장을 다시 세우고 러시아인들을 고용했지만 땀 한 방울까지 짜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는 새로 정리된 문서를 펼쳤습니다. 1998년의 낡은 서류와 달리 이번 것은 깔끔하고 새로워 보였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그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툴라의 한 미국 공장, 월 평균 임금 8,000루블. 유급휴가 없음. 5분 지각해도 벌금 부과.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사실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독일 공장은 더했습니다. 보너스도 휴일도 없었죠. 그들은 그걸 규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리자들은 소리치고 협박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해고했습니다. 그들에게 러시아인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두르네프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균 임금 15,000루블, 월별 보너스, 유급휴가, 무료 점심 제공.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업계 평균의 2배네요. 두르네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호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반자 관계라고 불렀죠. 러시아의 노동력을 쓰며 현대자동차도 발전하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한 임원은 이렇게 썼죠. 노동자의 존엄이 곧 회사의 기초다. 그는 러시아 용접공과 한국 관리자들이 함께 웃으며 상장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결근 근로자 포상입니다. 두르네프가 대답했습니다. 결근을 줄이기 위해 보너스를 줬다고요? 네. 그들은 러시아의 문제를 잘 이해했습니다. 바로 음주 문제죠. 많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들은 술을 먹다가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러시아의 고질병을 처벌이 아닌 동기부여로 바꿨죠.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면 1,000루블의 상여금과 이름이 새겨진 금색 배지를 줬습니다. 6달이 지나자 결근율은 사실상 0%가 됐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게으름을 벌하지 않고 성실을 보상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공장은 금요일이면 절반이 비었습니다. 숙취, 고장, 무기력, 가동률은 50%도 안 됐죠. 하지만 한국 공장들은요. 97%, 어떤 달은 100%였습니다. 그는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공장 내부에 세워진 교실이었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이 파란 작업복을 입고 용접 자동화 수업을 듣고 있었고 한국인 강사가 칠판에 공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학교까지 만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무료 기술 교육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러시아 청년들에게 최신 기계 운용법, 안전관리, 심지어 한국어까지 가르쳤습니다. 수료하면 취업이 보장됐죠. 저는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두르네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어느 한국 기업 공장은 공장 기숙사 안에 도서관을 만들었고 또 다른 곳은 근로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였죠. 그들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러시아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같은 도시에 있던 한 미국 공장은 출산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해고했지만 한국 공장은 출산 장려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존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두르네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은 부상당한 직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선물을 전했고 가족이 사망한 직원에게는 장례비를 지원했습니다. 서방 기업은 그런 일에 단 하루의 휴가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건 러시아 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국민끼리도 베풀지 않았던 것을 외국인 한국이 베풀어준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 노동감독관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만 접수 연건, 직원 만족도 지역 최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관리감독관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조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진심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위기가 끝난 뒤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군요. 한 번도요. 두르네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땐 친구로, 다시 일어섰을 땐 동반자로 대해줬습니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생산 목표를 달성한 날이면 그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관리자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잔치였죠. 러시아 민요와 한국 음식이 어우러졌고 모두 함께 춤을 췄습니다. 상하 관계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었죠. 그래서 당시 한국 기업 공장이 있던 도시에 사는 러시아인들의 꿈은 한국 기업 공장에 취직하는 거였습니다. 인류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정치인 같은 권력 최정점에 있는 직업을 갖는 것보다 한국 기업 공장에서 근로자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은 부러움을 받곤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놀랍군요. 국적인 다른데 가족처럼 지내며 존경을 독차지하다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공장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의리가 그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 존중이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덮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일이나? 서방이 돌아올 때 가져온 것은 계약서였지만 한국이 가져온 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아직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눈앞에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웃음이 울려 퍼지는 공장, 러시아와 한국 근로자들이 나란히 서서 일하는 모습, 소리치지 않아도 두려움 없이 자부심만 남은 공간. 그럼 서방 기업 임원들은 한국의 성공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두르네프가 씩 웃었습니다. 그들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그들의 공장은 또다시 문을 닫았죠. 하지만 우리와 한국의 공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보고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노동자에게 그렇게나 잘 대우해줄 필요는 없다며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전부 망한 채 자신들의 국가로 돌아간 상태죠. 창밖에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외교란 회담도 조약도 아닌 친절일지도 모르겠네요.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은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 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폴더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잔치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웃음이 공장을 가득 메운 모습. 그건 시에도 의무도 아닌 단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존엄은 이익보다 중요하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의 공장들은 위기 이후에도 굳건히 서 있었는지를 말이죠. 그들은 러시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러시아의 가능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이내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다음 날 정오, 전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크렘린궁을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묵직하게 느껴질 만큼 팽팽했습니다. 통역사들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지요. 이번 발언이 세계를 진정시킬지 아니면 폭발시킬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하일 오를로프 국장 옆에 서서 손에 쥔 수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정말로 말씀하실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미하일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선언이야. 각오해야 해.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그가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및 필요 시 핵무기 보유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 일본이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핵 확산을 지지하신다는 겁니까? BBC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푸틴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생존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자석 여기저기서 숨이 멎는 듯한 탄식이 들렸습니다. 모든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엔 중국, 북쪽엔 북한, 동쪽엔 일본. 그런데 한국이 자신을 지킬 권리를 주장하자 세계는 그것을 위협이라 부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외교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자신들은 한국처럼 지정학적인 위협이 없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면서 왜 꼭 필요한 나라가 핵무기를 갖겠다니 반대하는 겁니까? 그건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나라가 핵무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할 능력도 있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기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그건 지역 불안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푸틴의 시선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불안정이라고요? 이미 불안정합니다. 누군가는 핵을 가지고 누군가는 두려움만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당신네 국가는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거봐요. 절대 불가능하죠. 나는 복종보다 균형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럴 권리가 있죠. 그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한국의 방어권을 부정하는 자들은 거울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익을 위해 독재자를 무장시켰고 석유를 위해 타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를 설교한다고요?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때 푸틴은 세상을 얼어붙게 만든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의 자위권을 부정하고 이를 징벌하려 드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처럼 될 것입니다. 분열되고 무너지고 절망할 것입니다. 진짜 말씀하셨네. 미하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의 선언이었습니다. 푸틴은 한국을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다시 소리쳤지만 푸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나라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그랬죠. 이제 우리가 그들의 곁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는 연단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엉켜 퍼졌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CNN 푸틴의 광기 아시아 핵 대결 촉발, BBC 제2의 냉전 시대 개막, 로이터 한국 핵무장 지지에 전 세계 분노. 그러나 서방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러시아 국기를 든 인파가 몰렸고 모스크바의 SNS에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번졌습니다. 하나된 형제국가 외교부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각국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전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톤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긴급 제재안을 논의 중이고 유럽은 공동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중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입니다. 완전히 무섭겠죠.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푸틴이 세상이 감히 말하지 못했던 걸 대신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G7은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책임하다, 위험하다, 도발적이다. 그러나 단 한 줄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하고 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우크라이나처럼 국가 괴멸을 당할까봐 말이죠. 러시아는 그걸 정말로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미하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한국의 자위권을 문제 삼는 순간 자신들의 핵무기가 정당한 이유를 잃는다는 걸요. 푸틴 대통령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모순의 중심을 찌른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 인명관리가 말했습니다. 푸틴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다. 도쿄 총리는 유감스럽다고만 말했지만 제재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한 외교 고문이 생방송 인터뷰 중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다. 푸틴이 그걸 드러냈다. 하루가 지나자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서방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하는가? 에서 이미 핵을 가졌다면 어쩌나?로 말이죠. 서방이 반격할까요? 안톤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닐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죠. 잘못 건드리면 푸틴이 다시 경고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말이죠. 그날 밤 크렘린은 단 한 줄짜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지킬 자격 있는 주권국임을 인정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여운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마 역사는 오늘을 이렇게 기록하겠지요. 한 강대국이 두려움보다 우정을 택한 날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여전히 끈질기게 물어뜯는 국가들이 몇 있었거든요. 브뤼셀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한국을 동시에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더군요. 물론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 등의 국가만이 목소리를 높였고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은 입을 꾹 닫았죠. 러시아의 무모한 도발과 한국의 불안정한 군사행보는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성명서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외교부로 향하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붉은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국기와 함께 한국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죠. 그들은 분노가 아니라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얼어붙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하일, 지금 보고 있나요?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감정의 폭발이에요. 지하철 입구 근처 벤치에는 2명의 노병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직접 쓴 팻말이 들려 있었죠. 한국을 지지한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8년 기억하지?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잖아.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만 빼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야. 길 건너편에서는 대학생들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손피켓이 보였습니다. 우정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눈발처럼 바람에 흩날렸고 사람들은 그 문장을 따라 외쳤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어떤 불합리한 사회적 정치적 사건이 닥치더라도 시위는커녕 관심조차 없던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의 문제에 이렇게 시위를 하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물론 외교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해외 기자들이 복도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 가디언 기자가 마이크를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소콜로바 부국장님, 왜 한국입니까? 왜 그 나라를 변호합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을 때 그들은 남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되묻습니다. 경제 위기 당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익을 챙기며 달아날 때
그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던 시절, 한국은 우리를 믿었어요. 그 순간, 기자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카메라맨마저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다시 지하 기록보관소로 내려갔을 때 공기는 전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두르네프 대좌는 오래된 나무 탁자에 앉아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장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시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도, 서신,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 처음엔 단순한 연구 서류처럼 보였지만 문서 상단의 로고들이 눈에 들어오자 숨이 막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해양시스템협력위원회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공동연구입니까? 제가 묻자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연구협력이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요. 그는 여러 장의 서류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2014년, 그가 손가락으로 문서의 한 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게 시작됐소.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우리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하지만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협력은 단순한 학문적 교류가 아니었소.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진보된 핵 기술 동맹이었지. 서류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지 잠수함용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 소형 모듈형 원자로 해양 응용형, 극저온 저소음 추진 알고리즘.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군사 수준의 기술이네요.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핵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전부 한국에 전수해준 건가요? 두르네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소. 하지만 그들은 절대 군사협력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한국 측은 끝까지 과학협력이라 명시했소. 그게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거든. 그는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엔 기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한국 기술자가 러시아 해군 기지를 방문했소. 그들은 우리 소형 원자로 설계 복구를 도왔고, 우리는 냉각 안정화 모델링을 공유했지. 세계는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핵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최강 핵 강국인 러시아의 거의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상태요. 전 세계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 그러니까 한국은 이번 트럼프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수혜를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볼 거요. 그들은 사실 이미 준비된 국가거든. 핵 기술은 없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세계 최강의 핵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하지.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설계도만을 가져간 게 아니오. 이해를 가져갔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 시스템이 그렇게 빠르게 발전한 거군요. 단순히 국내 기술만이 아니었네요. 그들의 기술 혁신에 더해 우리의 기술 협력까지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렇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천재적인 민족이요. 하지만 그들의 천재성은 배움 위에 세워졌지. 그들은 우리가 한때 두려워했던 걸 실현시켰소. 소리를 지우는 에너지. 그는 손으로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어로 적힌 메모 한 장. 제목은 초저열 신호형 소형 반응로 B형. 옆에는 짧은 주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버스보다 작지만 도시 한 구역을 가동시킬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두르네프가 웃었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한국은 해냈소. 그는 한 장의 사진을 제게 건넸습니다. 금속성 실린더 하나가 부두 위에 놓여 있었고 옆면에는 작은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9년 보레알리스 2단계 시제품이요. 한국이 제어 알고리즘을 제공했고 우리는 자기 차폐 기술을 제공했소. 그래서 세계가 말하던 한국은 몇 달이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그것조차도 과소평가요. 두르네프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몇 주면 충분하오. 그러나 전 세계는 모르고 있지. 트럼프조차도 말이야. 그들은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정제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소. 냉각 시스템은 초전도 유체역학을 적용했고 AI 안전 알고리즘은 그들의 달 탐사 위성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요. 한국은 모든 산업 기술 반도체,
로봇, 나노 소재를 하나의 생태계로 엮었소. 그건 단순한 무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천재성의 생태계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건가요? 모르지. 오직 한국과 러시아만 아는 비밀 기술 교류였거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성실한 학생 정도로만 생각하오. 하지만 실상은 이미 스승을 넘어선 제자였소. 다만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그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트럼프의 과소평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핵 허가를 따내는 믿기지 않는 성과를 거두게 만든 거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권리를 지지한 건 도박이 아니오. 확신이었소. 우리가 직접 봤으니까. 한국의 자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도덕적 힘이오. 다음 문서의 제목은 하모니 코어 시뮬레이션. 도시 전력망과 잠수함 추진체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듈형 원자로. 효율 98.7%. 소음 지수 측정 불가. 이건 실험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주에서 지난 겨울.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전 대비 훈련 중이었지. 12시간 동안 도시 한 구역 전체를 이 반응로로 유지했소. 배출도 없고 흔적도 없었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위성으로 지켜봤지. 적외선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소. 우리조차 놀랐소.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가 있는지. 한국은 정말 소름 돋는 천재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소?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 그게 한국이 두려우면서도 존경받는 이유요. 그는 차를 따라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리나,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도 있었소. 이미 모든 기술을 압도적인 수준으로까지 개발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기다림을 택했지. 그들은 원칙을 지켰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지지한 거요. 그건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형제에 대한 의리지. 외교가 아니오. 그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고 두 과학자의 서명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신뢰로 나눈 지식은 언젠가 두 나라의 집을 함께 지킬 것이다. 보레알리스는 기술 협약이 아니었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두르네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침묵의 우정이었소. 세상에 알릴 필요조차 없는 진짜 동맹이었지. 결국 서로가 서로의 결점을 보완하며 서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소. 물론 한국 쪽이 더 머리가 좋았고 결국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말이지. 밖은 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세상은 한국을 성실한 제자로만 봤지만 그들의 겸손한 미소 뒤에는 미래를 설계한 국가, 그리고 평화를 설계한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실을 나서며 두르네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우리 곁에 있었소. 이제 세상은 알게 될 거요. 진심으로 베푼 의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하지만 이렇듯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폭풍은 도쿄에서 시작되었어요.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 야망을 지지함으로써 아시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의 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이자 한국이 이익을 보는 그림을 그 누구보다 못 견뎌하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G7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머뭇거렸고 미국은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마치 한국이 이익을 보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결의가 느껴졌어요. 전 세계 헤드라인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일본, 한국 지지한 러시아 강력 비난. 외교부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오를로프 국장이 신문을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보답이란 말이오? 수십 년 동안의 무역, 기술 협력, 그 결과가 이겁니까? 독도 문제는 그렇다 쳐도 도대체 한국에 대한 핵무장이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고 한국은 유사시에 일본을 지켜줄 수 있어서 그들에게 큰 이익으로 작용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아직도 한국을 아래로 보며 할 때 자신들이 지배했던 한국에만큼은 절대로 뒤처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일본은 우리가 압박에 굴복할 거라 믿고 있기도 합니다. 창가에 서 있던 두르네프 대좌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군. 그리고 우리의 진짜 친구도 모르지. 우리가 진짜 친구에게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말이야. 그날 저녁, 크렘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 성명은 짧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모든 협력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 사할린 LNG 확장, 쿠릴 인프라 개발, 북극 공동 탐사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오를로프조차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수십억 달러짜리 사업이요. 두르네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계약은 한국으로 넘어갈 거요. 도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관련 주식이 폭락했고 사할린 에너지 주가는 하루 만에 28% 하락했습니다. 홋카이도의 개발 펀드가 동결됐고 주요 인프라 투자들도 연쇄 취소되었죠. 놀랍네요. 제가 보고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한국에 황금 광산을 내준 셈이에요. 두르네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금이 아니라 가스요. 석유, 히토류, 그리고 영향력이지.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본만을 고집해야 하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데 일본은 그것도 모르고 너무 오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가 평화를 지킬 권리를 믿어준 나라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국입니다. 그 발언은 순식간에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환호했고 한국 방송국은 신뢰의 새로운 장이라 부르며 보도했습니다. CNN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모스크바 축. 그날 오후 저는 외교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고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소콜로바 부국장님, 일본과의 외교 단절, 한국과의 동맹입니까? 러시아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서방과의 고립을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립이라뇨? 제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곁을 지켜준 나라의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아시아를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 오키나와에 군기지를 세웠습니까? 누가 일본 해안에 군함을 보냈죠? 한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우리는 균형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안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일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하루아침에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넘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간의 러시아와 일본 간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리에도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관계를 먼저 단절한 건 일본이죠. 그날 밤 모스크바의 하늘에 두 개의 깃발이 함께 빛났습니다. 러시아 3색기와 한국 태극기가 크렘린벽 위에 나란히 비추어졌습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조용한 선언이었죠. 상황실에서 오를로프가 수치를 보고했습니다. 사할린3 가스전 한국의 이전, 연간 500만 톤 LNG 생산 규모, 쿠릴 수송회랑 현대중공업 수주, 북극 쇠빙선 공동개발 대우조선해양 참여. 그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예상 이익은 10년간 약 480억 달러. 일본의 손실은 그 3배 이상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의 바른 복수군요. 두르네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라니요.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품격 있게 갚는 정의. 도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회 앞에는 시위대가 몰렸고 야당은 정부를 향해 러시아를 자극해 한국만 이롭게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전략적 붕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본 SNS에는 분노와 자조가 섞인 글이 넘쳤죠. 사할린을 잃었다고? 한국이 계약을 가져갔다고? 우리는 말로 싸우지만 그들은 기다림으로 이긴다. 이건 일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국은 의리를 지켰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일본은 의리 자체가 없는 국가였기에 괴멸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이 얻게 될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브리핑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서부 러시아의 위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농지, 무너진 다리, 찢겨진 도시들.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향했고, 한때 러시아 산업의 심장이던 지역은 이제 끝없는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오를로프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군사기지만 친 게 아니오. 우리의 심장을 쳤소. 두르네프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줄곧 자국 영토에 대한 방어만 하다가 이젠 전략을 바꿨소. 그들은 지금 러시아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며 피해를 주고 있거든.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땅이군요. 그때 한 전령이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 제안서 한국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두르네프가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허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소? 서류를 펼치자 청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도시재건 도면, 물류 노선, 에너지 네트워크. 그러나 저를 놀라게 한 건 그 정밀함이었습니다. 각 설계도에는 이렇게 서명이 있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GS건설. 이건 이상이 아니라 이미 실행을 기다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를로프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긴급복구팀을 제안했소. 도로, 주택, 발전소, 3년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오. 3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르네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다르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부산, 황무지를 도시로 바꾼 인천, 그리고 산업지대 위에 세워진 스마트시티. 당신은 그들이 완전한 폐허에서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오? 10년도 안 걸렸죠.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잿더미 위에 청사진을 세웠소. 전 세계에서 이걸 해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오. 물론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국가도 한국이지. 한국의 건설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거든. 그리고 이번엔 우리를 위해 그걸 다시 하겠지요. 어쩌면 한국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다면 러시아의 건설 기술도 한국처럼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을 테지. 한국은 러시아와 함께 발전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러시아 현지 인력을 사용하며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까지 실시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국가야. 그러니 우리의 형제 국가와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수시간 동안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250조 원 규모, 미화 약 1,900억 달러, 500만 명을 위한 주택, 6,000km의 도로, 30개의 에너지 그리드, 그리고 4개의 핵 기반 담수화 플랜트. 모든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를로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수치군요. 두르네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한국은 이번 프로젝트를 전부 맡음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거야.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들이 전 세계 최고거든. 심지어 그들의 의리도 그만큼 크지 않았소. 이제 그걸 신뢰로 갚을 때요. 서류를 다시 넘기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의 설계는 단순히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하나의 보고서에는 10명의 인력만으로 12시간 안에 조립 가능한 모듈형 주택이 적혀 있었고, 또 다른 문서에는 하루에 10km의 스마트 아스팔트를 깔 수 있는 건설 드론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러시아는 의리 때문이 아니라도 한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한국만이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전후복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기술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모든 문서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벽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세운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재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러시아는 재건의 중심을 대한민국에 맡긴다. 그들은 우리의 존경뿐 아니라 신뢰를 얻었다. 그 말은 곧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르네프와 함께 크렘린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생을, 그들에게는 인정을 의미하오. 그는 산업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번 전후복구 사업만으로 국내 총생산 약 2% 상승, 1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설 장비 및 철강 수출의 사상 최대 증가. 5년 안에 두르네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건설 수출국이 될 거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원래 전후복구 사업은 일본에 맡기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세대로 계산될 것이오. 시베리아 개발권을 노렸지만 이제 그건 서울의 것이지. 한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린 왜 일본을 선택했던 건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어. 그날 밤 저는 크렘린 발코니에 서서 눈 덮인 모스크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전광판에는 한국어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현대, 삼성, 대우. 그 이름들은 이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기회를 설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감탄을 느끼며 다음 날에는 블라디보스토크 파견을 가게 됩니다. 안개 너머로 크레인, 항구, 유리 빌딩들이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 도시는 다른 러시아 도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러시아 같지 않군요. 오를로프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겠죠. 역에 도착하자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콜로바 부국장님, 반갑습니다. 예고르 말렌코프입니다. 극동경제 담당관이지요. 그는 활짝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이 만든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과장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도시의 절반은 한국의 손으로 설계되고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산업지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삼성 블라디보스토크 공장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얼굴이 밝은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포프입니다. 그는 자부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차가운 공장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대신 웃음소리와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러시아인 동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러시아인들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당 쪽에서는 김치 냄새와 러시아식 수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산업이 아닌 사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라인 매니저 류드밀라 라스키나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1998년 위기 때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그때 제 상사는 한국인 한 씨였죠. 그는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딸이 아플 때 병원비로 $3,000가 필요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사직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류드밀라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공장 입구에서 막아 세웠어요.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먼저 아이를 돌보세요. 일은 나중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 돈은 회사 돈이 아니라 그의 사비였다는 걸요. 우리 가족조차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국적도 다른 한국인이 저를 위해 큰 돈을 지불해 준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1년 후 그는 파견이 종료되어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매년 편지를 보내더군요. 명절마다, 새해마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는 진정으로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봉투에는 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랑을 담아. 우리 다리아는 잘 지내나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외교였군요. 한국인들 그 자체가 외교였어요. 류드밀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끝나지만 마음으로 맺은 우정은 영원합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자 긴 테이블마다 러시아인과 한국인 직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보르시가 나란히 놓였고 서로의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이젠 서로의 음식을 배우죠. 말렌코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수프가 더 맛있는지 싸우기도 해요. 한 러시아 젊은 직원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드셔보세요. 한국 아주머니가 가르쳐주신 김밥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행운이 온대요. 오를로프가 웃었습니다. 그 뜻이 뭔지는 알아요? 젊은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먹으면 하루가 즐거워져요. 복도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인과 한국인들이 어깨동무한 단체 사진, 결혼식 사진, 장례식 사진. 한 장에는 한국 기술자가 러시아 신생아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 가족에게 태어난 러시아 조카. 말렌코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도 서울로 선물을 보냅니다. 설날마다 초콜릿과 편지를 모아 한국으로 보내죠. 퇴직한 한국인 직원들도 매년 답장을 해옵니다. 우리와 똑같이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이잖아요. 작년 겨울엔 한 씨가 직접 다녀갔어요. 모두를 안아주며 울더군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를로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권력과 무역이 힘이라 믿었지. 하지만 진짜 힘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인연이었군. 공장을 떠나기 전 류드밀라 씨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거 한 씨께 전해주세요. 그녀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김치를 먹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가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김치가 이렇게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두 손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요, 다리아가 지난달 졸업했어요. 반에서 1등이었답니다. 차가 눈길을 달리며 멀어질 때 공장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 따뜻한 공기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훈훈하고 따뜻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그렇게나 차갑고 무뚝뚝한 러시아 사람들마저 감동시켰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강한 동맹은 정부가 아니라 서로를 잊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교는 권력도,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국경과 언어를 넘어 이어지는 인간의 정이었죠. 그렇게 제가 모스크바로 돌아왔을 때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두 개의 지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러시아였죠. 오를로프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손길을 받았는데 한쪽은 의리를 기억했고 다른 한쪽은 은혜를 배신했죠.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베트남의 산업단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공장들, 번영의 상징이던 한국 투자 자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010년 오를로프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를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동자를 교육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까지 기부했죠. 아시잖아요. 한국은 인도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국가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에도 똑같이 베풀었던 거죠.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노이는 그 성공을 보더니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었죠. 제가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도와줬던 한국의 공장과 자산을 오히려 담보로 잡았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이권을 요구하며 경제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난에서 일으켜 세운 손길을 잊어버렸죠. 화면이 전환되며 굵은 헤드라인이 연달아 떴습니다. 한국 기업,
베트남에서 전격 철수, 공장 전면 폐쇄, 베트남 경제 붕괴 위기. 오를로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은 화내지도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떠났을 뿐이죠. 완전히요. 그 결과는 단 1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의 수출은 40% 감소했고 실업률은 3배로 뛰었으며 공사장은 멈춰섰고 기중기들은 녹슬어 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한을 모르고 치솟았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결국 개발도상국 탈출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두르네프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믿을 때는 전부를 걸지만 신뢰가 깨지면 오를로프가 말을 마쳤습니다. 모든 게 끝이죠. 거래도, 원조도, 기회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똑같죠. 그는 녹슨 철문 앞에 폐허가 된 공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한국어 간판이 아직도 보였습니다. 이 글자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교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두르네프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한국은 배신을 잊지 않지만 의리 또한 절대 잊지 않죠. 그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었지요. 그는 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 가스, 북극 항로. 도쿄는 웃으며 계약을 맺었지만 뒤로는 우리를 제재했습니다. 자금을 동결하고 공급망을 차단하고 기술을 서방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이 베트남에 했던 그대로 했죠. 일본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바뀐 항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배들은 요코하마 대신 부산으로 향했고 일본 기업이 갖고 있던 계약서에는 한국으로 이전됨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오를로프가 말했습니다. 일본의 극동 무역은 60%나 줄었죠. 그들의 기업들은 재협상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구걸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의리는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건너지 못하죠.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잃은 일본은 그때보다 경제 침체에 박차를 가했죠. 일본 사회에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패배주의가 팽배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아무튼 한국과 러시아는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은 국가예요.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베트남의 탐욕, 일본의 오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국의 일관된 태도. 그들은 돕되, 배신하지 않았고 용서하되 잊지 않았습니다. 두르네프가 프로젝터를 끄고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우리가 왜 그들을 믿는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의리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남는 건 두 종류뿐이요. 가족과 한국인. 그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고립됐을 때 한국 기술자들은 시베리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자와 부품이 끊겼을 때도 그들은 직접 보냈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말입니다. 돈이나 칭찬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니 끝까지 함께한다. 는 태도였죠. 그리고 몇 달, 몇 년 후 러시아가 위기를 벗어나자 그 보답은 자연스레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통로의 독점권을 얻었고 삼성은 야쿠티아의 마이크로 원자로 사업을 맡았으며 현대는 북극 항만 복구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을 제공했고 한국은 혁신으로 답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리셉션에서 한 한국인 임원이 잔을 들었습니다. 잊지 않는 친구들에게 건배를. 곁에 있던 러시아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배신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마치 두 나라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드는 듯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무기나 자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착함에는 철학이 있었고 그 의리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주지만 한번 배신한 이에게는 결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달랐지만 마음의 언어는 같았습니다. 의리는 약속이자 신념이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다시 두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베트남, 고립된 일본, 그리고 부활한 러시아와 우뚝 선 한국. 세상은 여전히 이익으로 의리를 계산하지만 단 두 나라는 달랐습니다. 러시아와 한국만큼은 말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우정은 종이 위의 조약이 아니라 세월과 믿음으로 쌓인 약속이었습니다. 그건 깨질 수 없는 신뢰,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두 마음이 만든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약간 긴장한 채 또 다른 파견지로 향했죠. 그곳은 인간이 사는 지역 중 가장 극한의 기후로 유명한 야쿠츠크였습니다. 제가 처음 야쿠츠크에 도착했을 때 역시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기온은 영하 42도였고 제 숨결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어붙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곳은 겨울이면 시간이 멈추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한국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극한이 아니라 증명의 무대였죠. 가장 혹독한 자연 속에서도 인간의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 말입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세르게이 안토노프 주지사였습니다. 볼은 매서운 추위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다시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그가 두꺼운 장갑을 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곳에서 해낸 일을 보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을 절대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주지사님.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달리던 중 눈 덮인 수평선 너머로 빛이 보였습니다. 그건 신기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오로라 스마트 빌리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합체가 세운 완전한 스마트 도시였죠. 태양광 패널 옆에는 풍력 터빈이 서 있었고 지하에는 지열 네트워크가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 학교, 발전소 등 모두가 AI 시스템이 탑재된 상태였죠. 세르게이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예전엔 우리 주민들이 겨울 반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 태양이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은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한국의 난방 시스템 덕분에 녹아 있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동상을 걱정하지 않았죠. 한 노파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꼭 감사를 전해주세요. 손주가 더 이상 기침을 하지 않아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마을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주민들이 떠나던 잊힌 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러시아 홍차와 한국 라면을 함께 파는 카페가 생겼고 이 마을의 일부 구역의 와이파이는 대부분의 유럽 도시보다 빨랐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한국인 의사 박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컨테이너 3개로 시작했죠. 지금은 외상센터, AI 진단 시스템, 심지어 서울과 연결된 원격 수술실까지 있습니다. 세르게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까? 박 박사는 웃었습니다. 저희 장비는 달 탐사선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베리아쯤이야 아무렇지 않죠? 우리는 모두 웃었지만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선은 그래핀 단열재로 보호되었고 모든 건물은 한국의 스마트 단열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연료 없이도 열의 98%를 유지했습니다. 러시아 근로자들은 눈보라가 몰아칠 때도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를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어실에서 젊은 한국 엔지니어 민재 씨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과시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이분들이 땅과 싸우는 법이 아니라 땅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세르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인프라 지원으로 한국이 얻는 게 있나요? 민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극한은 새로운 시험장이 됩니다. 우리가 영구동 토층 위에서 도시를 세웠다는 걸 보여주면 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고요?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완공 후 해외 인프라 계약이 8건 늘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성과가 세계의 신뢰가 된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우디와의 계약을 전부 쓸어버린 것도 러시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덕분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극한의 기후에서도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었냐며
자신들의 도시에 대한 인프라 사업을 전부 한국에 맡겼거든요. 세르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도왔지만 결국 자신들도 도왔어요. 그게 진짜 동반자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선행은 시혜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말이죠. 다음 날 마을 광장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가벼운 눈이 내리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고 세르게이 주지사가 짧게 연설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는 한국 기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기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사람들의 박수는 따뜻했습니다. 깃대에 맺힌 얼음이 녹아내릴 정도로요. 한 노광부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10번은 케이블이 얼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묻은 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사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건 부활이었습니다. 한 러시아 아이가 작은 종이 깃발을 흔들며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스크바에 보낼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는 진보란 지배가 아니라 존엄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킨 점입니다. 출발 전 마을 근처의 얼어붙은 강가에 들렀습니다. 강물 아래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한국의 온도 케이블이 흐르고 있었죠. 그 덕분에 물고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강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우정도 그렇겠네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없이 펼쳐진 설원 한가운데 황금빛 마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하얀 세상 속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에너지의 빛이 아니라 인류애와 기술이 함께 만든 따뜻한 맥박이었죠.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수출하는 가장 위대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추운 곳에도 온기를 심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한국에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